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김현철 장관 후보자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적격한 인사란 점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미국에서 별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폐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머물렀는데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의 바람이 다시 초속 15m 수준으로 강해지면서 꺼진 불길이 살아날 우려가 커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꽤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오늘이 강원 산불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의 생수 사업에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종단이 생수의 홍보 마케팅을 맡았다고 설명한 회사에 찾아가 보니 회사의 자취는 없고 성형외과가 영업 중이었습니다. 특히 회사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친동생이 사내 이사로 관여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인 윤지호 씨가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윤 씨는 신변 안전에 대한 불안함과 함께 이른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유병언을 잡겠다면서 전국 각지의 놀이터와 극장, 식당과 택시 등 민간인을 대규모 불법 감청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무사는 이 과정에서 감청을 위한 영장을 발급받지 않았고 국가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를 활용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오는 8월 개정되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에서 각종 비정규직 교수 자리를 신설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일부 정관계 전관들은 강의나 연구 활동 없이 거액의 연봉을 받는 석좌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원 고성군의 천진초등학교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 120여 명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인데요. 피해 지역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옵니다. 밀착 카메라가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 모두 결격 사유가 없고 장관 적임자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범법자라도 코드만 맞으면 장관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반발했고 대통령을 향해서도 강한 톤으로 비난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장관 5명을 임명했습니다.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 능력 그리고 또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현철, 박영선 두 장관은 여야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최종 임명 절차를 밟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역대 정부에 비해 소위 임명 강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소야대 속에서 그만큼 야당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5명의 새 장관들이 처음 참석하는 국무회의도 주재합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특히 박영선, 김현철 장관 임명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오늘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결사의 각오로 항전하겠다,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청와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반발했습니다. 청문회를 진행한 상임위의 야당 의원들은 국민 인사청문회는 계속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장관 임명 전인 오늘 오전부터 청와대를 향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철 장관에 대해선 완벽한 부적격자라고 지칭했고 특히 박영선 장관은 정치자금법, 김영란법 위반을 거론하며 범법자라고 말했습니다. 범법자라도 코드만 맞으면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황 대표는 소셜미디어에서도 대통령의 성찰이 필요하다며 수치를 수치로 모르면 국민이 대통령을 수치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코드 인사를 강조했습니다. 좌파 이념 코드가 쇄심줄보다 진리기다.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를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회 등은 오늘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예, 박영선, 김현철 두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한국당의 입장이었죠. 청와대와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장관 임명 후에도 여야 대결 국면은 이렇게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인지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당은 뭐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영선 장관부터 좀 볼까요? 예,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여러 개인데요. 일단 검찰에 고발한 것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는 한국당이 정리한 대로입니다. 먼저 평창올림픽 때 롱패딩을 입고 통제 구역에 갔다는 것부터요. 서울대병원 특혜 진료 의혹,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2,850만 원이다. 기업 대표에게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게 다 고발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론 고발했다고 범법이라고 아직 결론은 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입니다. 예.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관련된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 장관은 2013년 3월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을 만나서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에 김 전 차관의 동영상 의혹을 말했다. 이렇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혔는데요. 한국당은 그러면서 스케줄표도 공개를 했었는데 그 스케줄표를 보고 한국당은 다른 일정에 주목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오찬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스케줄표에는요. 선관위엔 당시 황 장관과 오찬을 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당시 황 장관,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에게 김 전 차관의 의혹을 말했다는 것도 명예훼손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자, 그러면 박영선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박 장관의 해명도 역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통제구역 출입은 봅슬레이 회장 안내였다. 이런 해명을 했고요. 또 특혜 진료 의혹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중교통비는 선관위 지도 아래 지출했다. 후원금도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2013년 3월 오찬과 관련한 선관위 보고는 회계 담당자의 착오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CD 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 CD에 관한 존재, CD의 존재를 얘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날의 워딩만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그 당시 저희들도 이제 보도를 하면서 전해드렸는데 CD를 뭐 같이 봤다든가 이런 건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 근데 좀 착오가 있다. 이건 인정을 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당은 고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박 장관 측은 회계 담당자의 착오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판단은 일단 1차적으로 선관위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장관은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일단 북한의 편향적이다.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근거는 과거 소셜미디어 등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먼저 보면요. 박광자 씨 피살 사건을 놓고는 통과 의례였다. 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 대선공단 중단은 제재가 아니라 자해다. 이렇게 말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는 군복을 입고 쇼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정신병, 자폐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여야를 안 가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또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발언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의 해명은 뭡니까? 청문회 때 이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 사과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과는 청문회 과정에서 몇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두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제기됐지만 이것이 청와대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지명을
철회할 사안은 아니다. 이게 바로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을 임명하면서 임명 이유를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먼저 박 장관에 대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또 그와 관련된 입법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또 김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평생 동안 우리 남북관계 또 통일정치에 연구해 오셨고 과거에 또 남북 협상에 참여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의 반발이 뭐 굉장합니다. 예. 그래서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임명을 하니까 오만한 정부다 이런 얘기가 당장 나왔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역대 정부도 똑같이 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또 폈더군요. 그렇습니다.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임명이 된 고위 공직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5년간 17명, 박근혜 정부 4년여간 10명이 있습니다. 노 실장 주장대로 과거에도 그대로 임명한 건 맞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 만 2년이 안 됐는데 장관급 인사 10명, 또 여기에 KBS 사장 등 청문 대상 고위공직자까지 더하면 13명입니다. 역대 정부에 비해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당시 야당이 청와대 인사에 얼마나 반대했느냐 이 부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 놓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에 별세했습니다. 오랜 폐 질환 때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변세가 갑자기 나빠졌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습니다. 먼저 박영호 기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머물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건 오늘 새벽 0시 16분입니다. 1949년생으로 향년 70세입니다. 폐 질환을 앓던 중 조 회장은 지난해 말 미국으로 건너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치료를 계속하던 중 최근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모인 부인 이명희 씨와 세 자녀가 임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정확한 병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조 회장이 폐섬유화증을 앓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폐가 점차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흡이 어려워지는 병입니다. 한진그룹은 4억의 조기를 걸고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당분간 주요 현안은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 회장의 별세에 경총과 대한상인 등 경제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직원연대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장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인을 국내로 운구하는 데 최소 나흘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27년 동안 국적항공사를 대표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5년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땅콩 회항 등 가족들의 일탈에다가 본인도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죠. 결국 지난달 주총에선 주주들의 손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첫 총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1992년 대한항공 사장을 맡아 약 27년간 국적항공사의 경영을 책임졌습니다. 주요 항공사들과 동맹체인 스카이팀을 결성하며 대한항공의 덩치를 크게 키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선친인 조중훈 회장이 별세한 뒤 2003년에는 한진그룹 회장이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올림픽 개최에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은 갑질과 범죄 혐의로 얼룩졌습니다. 2014년 큰딸 조연아 씨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연아의 애주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둘째 딸 조현민 씨와 부인 이명희 씨의 갑질 사건까지 불거지며 한진 일가에 대한 사회적 질타는 커졌습니다. 조 회장 본인도 회사 돈 약 2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결국 지난달 대한항공 주총에선 표대결 끝에 연임에 실패하면서 20년 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한진그룹의 앞날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였던 조양호 회장의 지분이 어디로 얼마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경영권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자녀의 지분이 2%대로 비슷한데 총수 일가 경영에 제동을 건 강성부 펀드와 국민연금 지분은 합치면 20%가 넘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호스트 조양호에 대한 관심은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후 커졌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주주들 반대로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부고로 승계 작업은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조 회장의 빈자리를 이어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갑질 논란으로 조현아, 조현민 자매가 물러나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 중 경영 일선에 있는 건 조 사장뿐입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이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조 사장의 한진칼 지분은 2.34%에 불과합니다. 조현아, 조현민 씨와 엇비슷합니다. 반면 총수 일가 경영에 제동을 건 2대 주주 강성부 펀드와 국민연금 지분은 합쳐서 20%가 넘습니다. 조 회장의 지분이 어떻게 상속되느냐에 따라 경영권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 회장의 유족들은 약 1,700억 원 규모의 상속세도 마련해야 합니다. 내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놓고 또다시 표대결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예, 조양호 회장이 숨지면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재판도 끝나게 됐습니다. 조 회장은 기내 면세품 등을 사들일 때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서 수수료를 챙기고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도 수사를 끝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판은 장례 일정 등을 감안해서 잠시 미루어졌습니다. 강원 영동에 큰 산불이 난 지 닷새째인데 그동안 잠잠했던 동해안 지역 바람이 오늘 초속 15m 안팎으로 다시 강해졌습니다. 꺼졌던 불이 다시 시작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땅속에 남아있던 보이지 않는 불씨가 강풍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산불은 나무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낙엽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간 잔류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다행인 것은 내일 오후부터 강원 영동을 포함한 전국에 꽤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 산불도 오늘 밤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조승현 기자를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 지금 닷새째 계속 현장에 있는 상황인데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집계가 됐고요.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정확하게 어딘가요? 네, 강원도 고성군의 용촌리 마을입니다. 직선거리로 7km 넘게 떨어진 원암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서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마지막까지 타올랐던 곳입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피해 현장의 모습은 더 참혹해지고 있습니다. 잠깐 이쪽을 보시죠. 자,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뼈대만 남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창고로 보이는 건물은 불길에 녹아서 뒤틀려 버렸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두 동이 서 있고 그 옆에는 조경 자재를 팔던 가게입니다. 두 곳 모두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초토화됐습니다. 자, 이게 아직까지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치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또 지켜낸 곳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100m 정도만 내려가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 불길을 막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처절한 사투를 벌였던 장소입니다. 자, 다시 이쪽 비닐하우스 아래쪽을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버스 차고지인데요. 이쪽에는 또 유류가 많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불이 붙었다면 매우 큰 피해가 우려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밤새 소화기를 들고 불길에 맞선 덕에 주변에 비해서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상황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집계된 피해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었나요? 오늘 오후 5시 기준 행안부 집계를 좀 보겠습니다. 이 인명과 임야 피해 면적은 전날과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피해 집계와 신고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 시설물 피해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주택 478채를 포함해서 사유시설 1,800여 곳과 또 공공시설 149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림축산기계 697대와 그리고 축사 71동이 불에 탔습니다. 가축은 무려 4만 마리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재민 수는 매일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700명 넘게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피해가 이렇게 크다면 복구하는 일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피해 집계 때문에 잘 치우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복구 작업이 시작되긴 했나요? 네, 우선은 전기와 통신 또 수도 등 이 기본적인 기반 시설부터 응급 복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등에 대한 피해 복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신고와 지자체 조사 그리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야지만 복구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에서 누락되면 보상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흉물이 된 피해 현장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집이 완전히 파괴되고 마을 전체가 황폐화가 돼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곳도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주민들의 산불 트라우마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오늘부터 주민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심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삶의 터전을 잃은 강원도 이재민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금은 150억 원 가까이 거쳤고 한 걸음에 달려온 자원봉사자도 4천 명이 넘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제가 평소에 늘 강원도의 아들 뭐 그랬었고 그리고 그 산들을 너무 자주 갔었기 때문에 강원도 횡성이 고향인 가수 김희철 씨. 산불 소식을 듣고 사랑의 열매에 가장 먼저 기부를 한 연예인입니다. 산불 피해에 비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유재석, 싸이, 아이유 등 많은 유명인들이 화재 복구를 위한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고요. 사실 직접 가서 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스케줄도 있다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모금에 앞장서면서 사흘 만에 150억 원 가까이 성금이 모였습니다. 전국 재해구호협회엔 16만 건이 넘는 기부 문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새벽에도 전화를 주시고 떡을 보내고 싶다, 농기계를 무료 임대하고 싶다, 그러니까 모금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엔 성금 모금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적십자사 등은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민간 기업들도 생필품을 강원도로 보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래 오늘 3일째 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덜 힘들지 그래도. 산불이 발생한 직후 오늘까지 4,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강원도에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산불 특수 진화대 산림청 소속으로 겨울과 봄철에만 반짝 고용되는 계약직 일당 10만 원. 그러나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투입되고 소방차도 없이 헬기 지원도 없이 호스 하나로 1차 저지선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백민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재와 먼지가 일어납니다. 흙 속에 숨은 불씨를 찾는 겁니다. 10m도 못 뚫고 들어가는 게 이번 바람이었거든요. 지난 4일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자 가장 먼저 투입된 산림청 산불 특수 진화대원들입니다. 바람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오르내리는 산불. 소방차는 갈 수 없고 그나마 헬기도 뜰 수 없는 밤산불엔 이들이 1차 저지선입니다. 250m의 호스를 중간급수대로 이어붙이며 소방차가 닿지 않은 산속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최일선에 보급된 장비는 낡고 부족합니다. 잘라내고 또 이제 활용을 하고 또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한 250m 정도의 호수라고 하는데 계속 짧아질 수가 있고 이런 호수를 갖다가 쓰다 보면은 여기서 터져요. 산림청은 2016년 산불을 전담하는 특수 진화대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많은 2월에서 5월, 11월부터 1월까지만 반짝 고용되는 계약직 신분입니다. 일당은 10만 원. 그나마 비 오는 날엔 없습니다. 이번 산불에도 153명이 투입됐습니다. 앳된 얼굴과 손엔 검댕이 묻었습니다. 삽을 어깨에 기댄 채 전투식량으로 배를 채우고 흙바닥에서 잠깐 눈을 붙입니다. 저녁까지 미루고 산불 현장으로 달려온 육군 23사단 장병들입니다. 불에 타 흙먼지 날리는 능선, 무너진 집터.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도 끝까지 남아 숨은 불꽃을 찾고 있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예,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5일 새벽에 가스 충전소 바로 앞까지 들이닥치려 하는 불길을 소방차 2대가 막아선 모습이 화제가 됐었죠. 그중에 한 대가 우리나라에 6대밖에 없다는 특수 소방차였습니다. 영화 제목을 따와서 트랜스포머라고 불리는 소방차. 가스 충전소 폭발을 막은 1등 공신이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가스충전소 양 옆을 지키는 2대의 소방차 사진. 소방관들의 사투에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차량 중 한 대는 특수소방차인 로젠바우어 판텀이다. 지난 5일 새벽 속초의 산불이 가스충전소 근처까지 번지자 경기도 시흥에서 막 도착한 이 차량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차량 앞쪽에 달린 고압 물대포는 몰려오는 불길을 1차로 저지합니다. 최대 1만 6천여 리터의 물과 2,200리터의 거품 화합물을 고압으로 뿜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대밖에 없는 이 차량이 위급한 순간에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사람들이 차량 옆에 입을 막고 웅크려 있습니다. 고성의 한 아파트에 불이 옮겨붙자 인근 주민들이 산불 진화차 아래로 몸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1톤 트럭을 개조한 산불 진화차는 대형 소방차가 가기 힘든 골목을 누볐습니다. 피해가 컸던 장천마을도 산불 진화차 석 대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기 많이 왔어요. 네. 우리 식당 앞에도 하나 서 있고 여기도 하나 서 있고 노인정 옆에 하나 서 있고. 15분 만에 동인하는 물량이지만 초기 대응과 뒷불 진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산불로 온통 비상인 요즘 불난데 부채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화 작업이 한창인 산 아래서 태연히 마른 밭을 태우거나 등산로 옆에서 장작 난로를 떼며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담배꽁초를 수풀에 던지는 산불 감시원들의 모습도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헬기가 물을 뿌리고 산 정상부가 진화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던 시각. 산 아래 밭에서 연기같이 솟습니다. 한 주민이 마른 밭에 불을 놓은 겁니다. 취재진을 본 뒤에야 트랙터로 불을 끕니다. 제가 거름도 되고 충도 죽고 노타리 치기가 좀 극해놓을게. 이웃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일부 같이 지금부터 차 왔다 갔다 하는데. 영남 알프스의 명산 천태산 자락. 바짝 마른 등산로 옆으로 장작을 떼는 불법 노점상이 즐비합니다. 30년 동안 나로 불 피우고 있는데 나로가 없으면 잘 타기만 합니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빨간 깃발을 꽂고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산불 감시원도 배치했습니다. 실상은 어떨까? 산불 감시원 2명이 담배를 피우고는 꽁초를 마른 풀숲에 휙 던져버립니다. 목도 마르고 피곤하다 아닙니까? 이해했어. 또 담배 착한 데 가서 피우고. 산에 농막을 짓고 불법 경작을 하는 사람들도 수시로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뒤늦게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의 생수 사업에 얽힌 수상한 자금 흐름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승려들의 복지 기금을 위해서 시작한 생수 사업. 그러나 수익금 일부가 종단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흘러들어갔고 조계종 노조는 생수 사업에 관여한 자승 전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은 돈이 흘러간 제3자, 즉 조계종이 나서서 홍보 마케팅 회사라고 했던 그곳을 더 취재해봤습니다. 그 주소지에는 문제의 회사는 보이지 않고 성형외과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조계종 노조가 생수 감로수 판매 수익 일부를 제3자에게 보낸 혐의로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하자 종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보 마케팅을 위한 벤더 계약을 주 정이라는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우리 종단과는 전혀 무관한. 그래서 종단이 언급한 주식회사 정을 찾아봤습니다. 주식회사 정의 주소지에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소지에는 이렇게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어디를 봐도 주식회사 정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근에서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 혹시 주식회사 정이라고 있어요? 처음 듣는데. 주식회사 정에 전화를 걸면 같은 주소지의 A 의원으로 연결되고 병원 직원은 주식회사 정을 찾는 전화에 자연스럽게 응대합니다. 주식회사 정인가요? 네, 어디시죠? 그러나 두 업체의 연관성을 묻자 대답을 피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계종 생수 사업이 본격화한 2011년 초 의료 네트워크를 표방한 주식회사 레알코는 주식회사 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성형외과 A 의원 김모 원장은 그때부터 감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조계종이 생수 사업을 시작한 이후 8년간 5억 7천여만 원, 생수 판매 수익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 주식회사 정으로 흘러들어갔지만 이 회사의 실체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원장 김모 씨는 수차례 방문과 연락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예, 조계종의 생수 사업과 관련된 주식회사 정, 이 회사에는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생수 판매 수익금 일부가 흘러들어갔다는 이 회사에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친동생이 이사를 지내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권근영 기자. 조계종은 9년 전 생수 사업에 뛰어들며 수익금 전액을 승려 복지기금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찰을 찾는 불자들은 이 물을 사서 마시고 또 불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500ml 생수 한 병을 팔면 100원이 조계종으로 들어왔고 50원은 조계종이 홍보회사라고 밝힌 주식회사 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조계종 노조는 홍보비라 해도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생수 공급업체 하이트 진로 음료는 주식회사 정에서 사업 아이디어 및 제안을 받아 조계종과 별개로 계약했고 이는 음료 유통 영업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석연치 않은 대목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게 잘못 이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최초 계약할 때 자승 총무원장 교님이 어느 누군가 특정한 분을 지정을 해주면서 자기가 관련된 사람이니 지급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주식회사 정에 등기부 등본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친동생 이호식 전 대한체육회 선수촌 부촌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3년간입니다. 감사인 성형외과 김모 원장뿐 아니라 이호식 씨도 종단의 생수 판매 사업과 연관돼 있었습니다. 조계종은 종단과 관계없는 홍보 마케팅비라고 했지만 자승 전 원장의 가족이 몸담았던 회사가 여기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거듭 설명을 요청했지만 이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조계종은 이호식 전 이사는 그 회사에서 급여나 활동비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변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귀국이 늦어지면 여권을 말소하고 지명수배도 내릴 계획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SK 3세 최모 씨를 수사하면서 새로운 재벌가 3세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최 씨에게 마약 공급책을 소개한 사람이 현대가 3세 정모 씨라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정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하고 곧바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지난 2월 영국 런던으로 출국한 뒤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 씨 측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최근에야 변호인을 통해 곧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경찰은 귀국이 늦어지면 강제 조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직 일치 같은 건 조정이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변호인이 그렇게 알려왔는데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계속 귀국 안 하면 그건 이제 검토를 해봐야죠. 여권 말소 지명수배 둘 다? 그렇죠, 다 해봐야죠. 마약 공급책은 정 씨를 정 회장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공급책은 경찰 조사에서 주로 액체로 된 대마를 구해다 줬다며 집과 차에서 함께 흡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씨는 현대가의 한 계열사에서 상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귀국하면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 씨가 세 차례 마약 투약 혐의 가운데 2번을 인정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연예인 A 씨의 권유로 마약을 했다는 황 씨 주장에 따라서 A 씨를 쫓는데도 수색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경찰은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횟수를 모두 3차례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쯤과 같은 해 9월, 그리고 지난해 4월입니다. 이 중 황 씨는 2015년 9월을 뺀 나머지 투약 혐의는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황 씨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알고 지내던 연예인 A 씨가 권유해 마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도 A 씨가 황 씨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명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들은 연예계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최근 강남의 클럽과 연예인 그리고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경찰도 이들 사건이 서로 연관돼 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씨가 뇌물을 준 시점에 같이 사업을 했던 인사를 불러서 수상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의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민관 기자, 수사단이 소환한 인물은 윤 씨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한때 사업을 같이 했던 동업자 A씨입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회사를 함께 운영한 건데요. 이들이 동업한 기간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시점으로 보이는 2005년부터 2012년에 묘하게 겹쳐 있기도 합니다. 네, 검찰은 당시 윤 씨가 유력 인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지금 여기를 집중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씨는 A씨와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 등 여러 사업을 따냈습니다. 네, 수사단은 A씨가 윤 씨와 함께 사업을 하는 동안에 유력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실제로 골프장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를 했던 윤 씨가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단이 오늘로 세 번째 경찰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나요? 네, 수사단은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대해 지난주부터 총 3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가장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뇌물 혐의뿐 아니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 때문에 검찰로 넘기지 못한 증거가 있는지도 함께 찾을 계획입니다. 네,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야밤 출국 시도가 있기 전까지 출국 금지를 하지 못했던 상황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은 조사단이 출국 금지 의견을 자진해서 철회했다고 주장했죠. 오늘은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입장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안조사에는 왜 불응하시나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지난달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긴급하게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고 김 전 차관은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대검찰청 모두 그 전부터 실무자들이 출국 금지를 논의한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는 지난달 19일 대검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출금 요청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대검 측은 의견을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대검은 빼고 조사단, 과거사위, 법무부를 거쳐 출금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조사단은 과거사위에 보낼 공문을 누구 명의로 할지 대검에 문의했습니다. 대검은 조사단에 고려사항이란 걸 전달하며 다시 문서로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조사단과 대검의 공방에 이어 오늘은 과거사위 위원이 나서 대검이 사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혐의 처분되었던 상태이다. 라는 것을 고려해라라는 것이고 이 고려사항에 명시적으로 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없지만 이 부분은 결국에 그 조사단에게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 대검의 반대에 주춤했을 뿐 출금 추진을 철회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공식 출금 요청은 없었고 대검이 반대한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증언해온 배우 윤지호 씨가 오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다른 얘기도 했지만 언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고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못 자고 생활한 지가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 윤지호 씨가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 10명을 만났습니다. 검찰 과거사위 등에 출석해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해온 윤 씨는 신변 위협과 선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있는 사실만 봐주시고 부디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지켜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역시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취재진 분들을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무엇은 크고 작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취재를 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후 이어진 윤 씨와 의원들의 비공개 대화에서도 언론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의원들은 윤 씨가 이 사건이 언론 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고 지금도 여전히 언론 권력이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윤 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오늘 전두환 씨의 회고록을 둘러싼 민형사 재판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형사 재판은 절차와 증거 인정 여부를 논의하는 준비길이라서 전 씨가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씨 측은 공소장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전씨 측은 관할 위반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전씨의 전과 기록과 범행 동기는 판사의 예단을 유도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 원칙을 위반했으니 본 재판을 하지 말고 바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소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불가피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씨 측은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문학적 표현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니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전씨가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받을 위치에 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전씨 측은 또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과 국과수의 전일 빌딩 타는 감정서, 국방부 특조위 백서 등입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3일 시작됩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 전씨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하고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미러브에서는 전파 감시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파를 불법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잡아내는 거지 수사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법원 같은 걸 잡는데. 예. 자, 이번 한 주가 비핵화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고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청와대부터 잠깐 연결하죠.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구체적으로 나왔는지요? 네, 10일부터 12일까지 1박 3일 일정인데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2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서 북한을 설득할 카드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군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위급이 아니라 한미 정상이 직접 만나는 이유가 있다라면서 이번 회담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 톱다운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상의 만나는 이 목적이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카드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카드는 뭐가 될까요?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어떤 것인지 또 그 구체적 내용을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를 보내 설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유동적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미 두 정상은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 대략적인 내용도 사전에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 아는 것처럼 한국에 대한 미국 내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회의론도 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김현종 2차장 모두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한미 엇박자는 없다, 한미 관계는 견고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불신과 관련한 이 보도에 대해서 전혀 근거나 출처도 알 수 없는 보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의 발언들인데 청와대로서는 이런 발언들을 이번 회담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나가 있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삼지연과 원선을 찾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시내 백화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경제 행보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는 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가 공개될 가능성도 큽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다양한 포즈의 마네킹이 늘어선 매장에서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습니다. 구두를 들어 살피고 에스컬레이터도 타봅니다. 개보수를 마친 백화점은 통유리로 외관을 꾸미고 매장 팻말엔 영어도 함께 적었습니다. 상품 진열 방법과 형식이 다양하고 눈맛이 있으며 지난주 김 위원장은 삼지연과 원산 등의 건설장을 오갔습니다.
김정은 시대 2기가 출범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연이은 경제 행보입니다. 최고 지도자로선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아 권력 구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비핵화가 옳은 일이라고 말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핵보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최고인민회의 몇 시간 후에 열리는 만큼 한미 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이와 비슷한 활기는 평양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올해 대회는 외국인 참가자만 1,000명 정도로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달리기 장면을 찍어서 휴대폰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거리에 응원 나온 주민들은 마라토너들과 손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출발선에 선 선수들, 그 사이로 체육용품을 수출입하는 무역회사와 건강보조식품을 홍보하는 광고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 올해는 외국인만 1,000명 정도가 참가했습니다. 북미사일 도발과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의 영향으로 지난해엔 참가자가 450명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길가에 늘어서 응원하는 북한 주민들과 반갑게 손을 마주치며 평양의 봄을 즐겼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사진을 찍어서 셀카봉을 들고 뛴 마라토너는 달리는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結果的に写真もたくさん撮れたので、ほとんど走らずにほとんど歩きながら皆さんで言いながら写真撮ってました。 올해로 30회째 외국인들은 북한이 내놓은 우리 돈으로 최소 100만 원짜리 패키지 여행 상품에 지갑을 열었습니다.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산업은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평양 개선문과 김일성 광장 등 북한을 상징하는 주요 명소를 지나는 이 마라톤은 좀처럼 가보기 힘든 평양에서 열린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10대 이색 마라톤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예, 신임 육군참모총장의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그리고 공군참모총장에는 원인철 합참차장이 내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와 같은 대장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됩니다. 초빙 교수, 촉탁 교수, 연구 교수. 최근에 대학들이 우후죽순 만들어내는 교수들이죠. 명칭은 교수지만 사실상 시간 강사보다 대우가 못한 비정규직 교수들이 많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새 강사법을 앞두고 대학들이 이른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규직 교수들과는 반대로 강의나 연구도 없이 고액을 받는 전관 출신 석좌 교수들도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몰리는 대학 교수의 두 얼굴을 먼저 구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균관대에서 지난 8년 동안 교양 인문학을 가르친 조희안 씨. 조 씨는 이번 학기부터 수업이 없습니다. 초빙 교수로 계약하잔 대학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 강사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강의 곤란하다는. 초빙 교수는 교수라는 이름만 붙은 비정규직입니다. 처우는 기존 강사와 같습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으로 시간 강사에게는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자 대학들이 강사가 아닌 각종 비정규직 교수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초빙, 촉탁, 겸임, 초빙 교수도 있고 초빙 대우 교수도 있는 거예요. 그놈의 대우자는 어디서 갖다 붙였느냐. 4대 보험에 가입한 강사와만 계약하겠다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 가짜로 적을 주라고도 말도 하고 교수님께서 강사들끼리 법인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연세대의 경우 외부에서 4대 보험을 받는 겸임교원의 수가 지난해 50여 명에서 올해 310여 명으로 6배 늘었습니다. 어떻게든 강사법을 회피하려고 그러니까 강사보다 더 못한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탐사 플러스 구혜진입니다. 예, 이와는 반대로 정규 강의나 연구 활동도 없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교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정관계 전관 출신의 석좌 교수들입니다. 대학 석좌 교수가 마치 대기업 사회이사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용인대가 지난달 홈페이지에 올린 특강 안내문입니다.
강사는 사회부총리를 지낸 황우여 석좌교수입니다. 용인대가 황 전 부총리를 석좌교수로 임명한 건 지난 2016년 6월. 올해로 3년째지만 정규 강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년 한두 차례 특강을 하는 황 전 부총리에게 용인대가 지급하는 연봉은 1억 3천만 원. 황 전 부총리를 초청한 한 외부 강연장입니다. 프로필에는 용인대 석좌교수가 아닌 전 사회부 총리로 소개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또 이게 등록금 아니냐 뭐 그런 또 시선도 있고. 그게 정교수 공부니까 정교수 대우를 해주신다고도 그렇게 하는데 그 사이를 좀 펴했는데 학교에서는 조금 더 있어줬으면 하고. 사산의원 출신인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도 용인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사무총장을 그만둔 다음 달인 지난해 8월부터 석좌교수로 임명됐지만 지난해 강의는 없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매주 2시간씩 교양 수업을 가르치고 연봉 8천만 원을 받습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1시간 특강을 하더라도 그 특강비가 뭐 그렇게 싼 건 아니거든요. 석좌교수는 학계나 사회에서 높은 업적을 이룬 인물이 연구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이 정관계 전관을 석좌교수로 임명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 25곳에서 강의를 하지 않고 연봉을 받는 석좌교수는 60명에 이릅니다. 석좌교수는 고등교육법을 보시면 이게 법령상의 교수는 아니고요. 그냥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용인대 측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을 석좌교수로 임명한 것이라면서도 일부 석좌교수의 연봉은 조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탐사플러스 김도훈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는 중개업자들은 약속한 듯 똑같이 비싼 수수료를 물려서 원상을 사고 있죠. 현금 영수증을 가짜로 꾸민 뒤에 수수료를 적게 받은 것처럼 속여서 단속도 피해간다고 합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인 원주 기업도시입니다. 취재진이 부동산 업소를 돌면서 분양권 시세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살 때 내는 수수료가 똑같습니다. 분양권은 무조건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델가 있어요. 네, 여기 원주는 다 그 정도 받고 있어요. 25%인데 사람이거든요. 가격 여부하고 상관없이 100만 원 받고 있어요. 분양권 전매 수수료는 보통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일정한 수수료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계산해보면 최대 80만 원 선이지만 이를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만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재개발 지역도 수수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분양권 거래는 500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수료를 담합했다고 인정되면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수수료를 높여받은 뒤 현금 영수증은 일부 금액만 발급해주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통째로 떼이거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증금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A씨 부부는 2017년 서울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등기부등본 깨끗하다. 근저당이 없으니까 이 집을 계약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저희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진 않겠다라는 생각에 계약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잠적한 집주인의 명함에 나와 있는 사무실입니다. 간판이 여러 개 붙어 있지만 인기척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연락해달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A씨 부부를 포함해 10가구 정도가 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집주인 측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등기를 옮겨 집을 가져가라는 통보도 받았다고 합니다. 집주인도 사기를 당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인 자매가 전세 보증금을 빼돌려 구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계약 때 집주인의 위임을 받았다고 속이고 가짜 집주인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전화통화했던 사람은 부동산에서 내세운 가상인물이었어요. 전화번호도 대포폰이었고요. 피해자들은 중개인들을 도운 사기 가담자들도 모두 처벌하고 떼인 돈을 찾게 해달라며 검찰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 중국 대륙 곳곳을 황사가 휩쓸었습니다. 4월이 되면서 초미세먼지뿐 아니라 누런 모래까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하늘이 온통 흑빛입니다. 황사가 10분 가까이 폭풍처럼 도시 전체에 휘몰아쳤습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옷을 뒤집어 쓰고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지난 6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아라월시의 모습입니다. 중국 청년망은 10여 미터 앞도 볼 수 없을 정도였고 온 도시에 흙냄새가 진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황사가 중국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일 내이멍구에서 출발한 황사는 베이징과 선양 등을 강타하며 최악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부 도시의 공기질 지수 AQI는 한때 비상 수준인 500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황사는 지난 주말 한반도로 고스란히 날아들어 서울 등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였습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중국발 황사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장하면 하루 뒤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주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숲이 우거진 러시아 극동 지역에선 큰 산불이 났습니다. 현재 7곳에서 축구장 5,000배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방 인력 30여 명이 숨진 중국 쓰촨성 산불 현장에서도 다시 불이 났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나무가 까맣게 탔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길이 번집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려고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소방 헬기가 호수에서 물을 떠서 뿌립니다. 러시아 북동부 아무르지의 모습입니다. 인근 하바롭스크주와 야쿠티아 등 러시아 극동지방 7곳에 산불이 났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현지 시간 7일 3,560헥타르가 불탔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장 5,000배 면적입니다. 이번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 면적의 1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러시아 극동지방에선 매년 봄에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날씨가 건조한 데다 숲이 우거져 불이 나면 끄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 쓰촨성 내 3곳에서도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소방관 27명 등 30여 명이 숨진 양산주 일원입니다. 신화통신은 건조한 날씨로 이전 산불의 불씨가 다시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불공평한 아파트 난방비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불거졌죠.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량기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지난 겨울 난방비를 한 푼도 안 낸 집이 2만 7천 곳에 달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2,200여 가구가 사는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중 60%가 넘는 1,384가구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난방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계량기가 고장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아파트는 외부에 있는 계량기로 난방 사용량을 재서 요금을 내는데 이렇게 전원이 꺼진 계량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40% 가구는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난방비는 단지별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 원 정도? 굉장히 놀랬죠. 왜냐면 본인들은 난방비 안 내면서 이웃에 전가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죠. 지난 겨울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계량기 고장을 이유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모두 2만 7천 곳에 달했습니다. 14가구는 계량기를 일부러 고장냈다가 적발됐습니다. 고장이 난 걸 알면서 방치한 가구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면 부착할 업체를 좀 영업정지 6개월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관리수량 자격정지 6개월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강력한 처벌법이 생겨야. JTBC 전다빈입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 병원에서 영유아 8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홍역이 집단 발생한 안양의 한 대학병원에선 환자가 2명 더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절반가량은 홍역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베트남에 다녀온 생후 7개월 여자아이가 지난 2일 대전에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기와 함께 입원했던 아기 7명도 감염됐습니다.
지난주 23명이 집단 감염된 경기 안양의 대학병원에선 어제 환자 2명이 더 생겼습니다. 환자 25명 중 병원 관계자는 모두 22명, 모두 20대였습니다. 경북대 김신우 교수 연구팀이 올해 초 홍역이 유행한 대구 지역 의료진들의 홍역 항체 형성 여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20대는 절반을 조금 넘는 58%만 항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항체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약해서 바이러스를 막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의료진은 76%가 항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대는 직접 홍역을 앓은 50대 이상과는 달리 대부분 자연 면역이 없습니다. 1983년부터 1996년까지는 지금과는 달리 홍역 예방접종을 한 차례만 해 백신 면역도 약합니다. 이처럼 자연 면역도 백신 면역도 약한 끼인 세대인 20대의 홍역 감염자 수는 이미 지난해에 20배를 넘었습니다. 최소한 병원에 근무하는 20, 30대만이라도 추가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패스트푸드 업체 버거킹이 젓가락으로 햄버거를 먹는 광고를 냈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우스꽝스럽게 만든 광고가 불쾌하다는 반응부터 인종차별적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금발의 여성이 웃으며 긴 젓가락으로 햄버거를 집어 남성에게 먹입니다. 서양 남성과 여성이 햄버거를 젓가락으로 엇갈리게 잡으며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의 버거킹에서 세계의 맛 시리즈로 베트남을 이름에 붙여 내놓은 신제품 광고입니다. 광고는 온라인에서 곧바로 인종과 문화차별 논란으로 확대됐습니다. 젓가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베트남인에게는 농담이 아니다. 황당무계하고 무지한 광고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동양권의 젓가락 문화를 광고에서 공격적으로 다뤘다는 비판입니다. 현재 버거킹 홍보 계정에서 해당 광고는 지워졌습니다. 회사 측은 버거킹 브랜드의 가치가 담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소셜미디어엔 사과를 촉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고에서 젓가락을 이용해 동양인을 비하한다는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명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는 중국 여성이 젓가락으로 피자를 먹는 모습을 광고에 담았다. 패션쇼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양에서 고급으로 인정받는 젓가락 문화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합니다. 광고에 코믹 요소를 가장해 부정적 이미지를 숨겨놨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강원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의 한 야산 정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이 헬기 넉 대를 동원해 3시간여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는데 현장의 바람이 초속 3m 이하로 약하게 불어서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산불이 난 인제군 남전리와 7km 이상 떨어져 연관성은 없다는 게 산림당국 설명입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고금리 불법 대출이 소셜미디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0만 원 안팎의 돈을 2, 3일 동안 빌려주는 대신 하루에 10,000원씩 이자를 받는 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런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를 11,900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새 9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올 들어 처음으로 제주 지역에서 채집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의 경우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2살 이하 아동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진을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목요일 결론을 내립니다. 앞서 2012년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재가 7년 만에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 강원도 동해안 산불 현장에선 민간 단체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노령의 피해 주민들을 진료하고 현장에 남은 동물을 구호한 것도 모두 민간 단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민간 단체에만 기댈 게 아니라 산불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입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 속초시의 장천마을인데요. 점심시간이라 이 주민들을 위한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쪽에는 긴급 구호품이 여러 개 쌓여 있고요. 저쪽에 보면 이동식 약국도 차려졌습니다.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은 산불이 난 직후부터 이어졌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가서 수거해 오기도 하고 가져다 주시면은 말려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피해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만큼 각종 의료 지원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전문 진료는 상당 부분을 자원봉사에 기대고 있는 상황. 정부 예산 내는 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스스로 자기들 회비나 기금 가져가는데 일본 같은 사례에서는 정부에서 이제 차를 만들어주거나 그런 부분 지원 나와 있고. 보건당국은 간단한 검진과 함께 상비약을 제공하는 데 그칩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다양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일일이 설명하면서 증상에 맞게끔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곳곳에서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물품은 이제 확보가 된 것 같고 일반 봉사자가 아니라 전문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축산 농가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슬레이트 지붕과 벽면이 불타고 완전히 떨어져 나간 한 양계장인데요. 이곳에서 기르던 4만 마리 닭이 모두 폐사했습니다. 산불이 잡히고 난 이후에도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요. 안쪽에서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압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민간 소방대입니다. 60대 안팎 시민들로 구성된 산불 예방 진화대입니다. 1년에 5달 최저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비정규 인력입니다. 지금은 지자체 소속이지만 한 달 뒤면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고성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의지와 어떤 보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까만 재가 뒤덮였습니다. 아래쪽 건물은 지붕이 날아가고 철제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한편에 소나무도 원래 색깔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검게 변했습니다. 남아있는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곳은 원래 각종 동물을 기르던 농장입니다. 철창 안에는 염소와 개가 남아 있습니다. 불에 탄 사체도 곳곳에 보입니다. 동물 구조 역시 민간 단체들의 몫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도 없고 매뉴얼 체계 자체에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증을 해봤자 중대본부에서 재난본부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팀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무료 진료에 나선 수의사들은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이제 늦게 발견이 돼서 온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늦어질수록 치료 자체는 더 힘들어지고 회복도 좀 더뎌지니까 그게 좀 걱정이에요. 강원 영동 지역의 산불은 매년 되풀이됐습니다. 1년 전 불이 났던 고성군의 또 다른 야산입니다. 나무는 밑동만 남았는데요. 손을 갖다 대면 쉽게 바스라지고 재도 묻어나옵니다. 이렇게 불에 탄 나무를 한편에 배연에 쌓아뒀습니다. 산불로 민둥산이 된 이곳에 남아있는 건 이 듬성듬성 서 있는 소나무 몇 그루뿐입니다. 당시 357헥타르, 축구장 500개 면적을 태운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일부 피해 주민들은 아직까지 지자체가 마련해준 가건물에서 살고 있는 상황. 사람이 해서 불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전기선으로 인해서 많이 불이 나잖아요. 바람이 분다 그러면 또 미리미리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기 살기도 솔직히 겁이 나요. 최근 5년 동안 영동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만 100건이 넘습니다.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산불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조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사후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구입니다. 아침의 변화, 산책의 변화, 여유의 변화, 취미의 변화, 저녁의 변화를 다 가진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이야기.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풀지요. 오늘 취재한 기사가 넘쳐서 앵커 브리핑은 오늘 하루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기무사는 유병헌 씨를 검거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 그러니까 도청했습니다. 시민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 도청은 과거의 독재 정부들이 정권 연장에 이용해왔던 것이죠. 영장을 받아서 하는 합법적인 감청 역시 대간첩 업무 등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당시의 감청 내용을 JTBC가 입수해서 확인한 결과 기무사는 놀이터와 영화관, 식당 등에서 이루어진 일반 시민들의 대화를 무차별적으로 엿듣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병헌 추적이 한창이던 2014년 7월 4일 새벽 5시쯤
기무사는 경기도 성남의 한 택시의 무전 내용을 도청했습니다. 택시 회사 직원이 한 아파트 후문으로 가줄 택시를 찾고 택시 기사가 대답하자 주소를 불러주는 내용까지 기무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전날 저녁 부산의 한 영화관에서 직원이 트랜스포머 A석을 잡아달라고 무전한 내용도, 식당에서 2, 3분 뒤에 조리가 끝난다고 말한 내용도 기무사에 보고됐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자기 대화를 정보기관이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7월 2일 오전 7시 40분쯤엔 순천의 소방서 무전에서 신고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나왔습니다. 1시간 반 뒤 근처 병원으로 추정되는 곳에선 환자의 이름과 증상, 수술 계획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용인의 놀이터에선 한 여자아이의 이름과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JTBC가 국회 천정배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무사의 1일 보고 문건에 담긴 내용입니다. 당시 기무사는 영장도 없이 간첩 잡는 데 쓰는 이른바 방탐 장비를 동원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했습니다. 안보 목적으로 대통령의 별도 승인을 받거나 군사작전에만 쓸 수 있는 장비로 놀이공원, 교회, 택시 안에서 나온 민간인들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엿들은 겁니다. 기무사의 보고를 받은 당시 청와대는 이렇게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다, 최고의 부대라고 칭찬했습니다. 기무사는 당시 도청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전부 파기하고 한 부만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부가 5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도청에 정부 부처까지 동원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기무사는 자체 감청 장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병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지난 2014년 6월 10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미래부, 현재 과기정통부 소속 전파관리소를 활용해 금수원의 생활 무전기를 감시하면 유병언에 관한 단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검찰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전파관리소는 전국 10곳에 지소를 두고 방송과 통신, 생활 무전기 같은 국내 모든 전파를 관리 감독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일주일 들인 17일, 불법 감청 방안은 기무사 문건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미 기무사는 자체 장비를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무사는 또다시 전파관리소 이용을 주장했는데 해당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검찰에도 제공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틀 뒤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무사 3처장이 전파관리소를 활용한 불법 감청 방안을 대검 차장검사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지시로 즉시 시행 중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무사와 불법 감청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과기정통부도 유병언 관련 불법 감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기무사의 불법 감청 행위에 검찰마저 협력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들의 일탈이고 타락이고 검찰 자신도 밝혀야 될 것이고. JTBC 박소연입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박소연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을 하는데 국가시설, 기관시설이죠. 전파관리소, 이걸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전파관리소의 평소 역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전파관리소는 과기정통부 소속 기관으로요. 그 방송과 통신과 같은 전파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예. 이 업무 가운데 정상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상 주파수를 감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 내용, 즉 이 대화 내용을 엿듣거나 이를 기록 보관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는 가운데요. 예. 이 업무 가운데 이 정상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상 주파수를 감시하는 역할이 있지만 이 대화 내용을 엿듣는 것은 감청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영장 없는 감청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예. 기무사는 아무튼 영장 없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무사는 안보 목적이나 방첩 활동, 즉 간첩을 잡는 행위에 한해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군 관련 사안이 아닌 것은 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조차 아닙니다. 예. 하지만 기무사는 불법 감청을 벌인 거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놀이터나 영화관 그리고 음식점 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감청을 벌인 겁니다. 예. 원래 기무사의 감청은 어디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네,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예. 기무사 문건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불법 감청을 시도하기 전에 그 어디까지 감청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이 경찰과 택시,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즉 주파수만 맞으면 이 반경 10km 안에 있는 모든 무선 통신을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기무사는 또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감청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기동팀도 운영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감청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뭐 대단한데 굳이 전파관리소까지 이용하려 한 이유는 뭘까요? 기무사가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역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기무사가 이 210 부대의 감청 능력과 미래부 소관의 그 전파관리소의 감청 능력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전국에 있는 전파관리소를 활용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기무사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기무사의 감청 장비는 강화도와 이 연평도 2개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기동 방탐팀도 3개 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파관리소는 전국 10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63곳에 원격국이 설치돼 있습니다. 또 움직이면서 감시할 수 있는 이동 감시팀도 20개 팀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영장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도감청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계속 전에도 문제가 됐었으니까요. 혹시 이게 뭐 그 통계 같은 게 있나요? 네, 법원이 감청영장을 발부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 2012년 같은 경우는요, 11건이고요. 또한 2015년 같은 경우는 78건입니다. 매년 100여 건 안팎에 불과한데요. 예. 하지만 이번 사건에 드러나듯 기무사는 영장 없이 단일 사건에 한해 2만 2천여 건의 불법 감청을 벌였습니다. 이 안보라는 목적으로 권력이 원하는 것을 법원의 판단 없이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게 기무사인데 예. 과거 정부가 이 불법을 알고도 이를 활용을 해온 셈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앞서 기무사 문건을 이렇게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실제로 이행이 된다면 이 전국에서 불법 감청이 가능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연달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으로 인해서 화재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주장에 근거가 있습니까? 네, 한국전력의 배전 설비 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지난해 4,200억 원이 삭감이 됐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 비해서 20%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이 예산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비해서 4,200억 원이 줄었다라는 게 사실이면 꽤 큰 규모잖아요. 맞는 네. 말입니까? 숫자 자체는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17년까지 1조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2018년에 1조 4천억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4천억 원 정도 감소한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게 탈원전 때문이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일단 이 그래프를 10년간으로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예산은 2배 늘었고 추세적으로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그래프를 세분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송배전 설비에 쓰인 점검과 수선 예산은 저 아래입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 계속 점진적으로 늘었습니다. 네. 전체 예산이 최근 급등했다가 줄어든 건 저 중간에 있는 설비 교체 보강 예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비 교체하고 점검 수선은 뭐가 다른가요? 설비 교체는 시설 투자입니다. 수명이 다한 설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네. 한전에 따르면 그 수명이 30년 정도라고 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 주로 지어진 설비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반면에
점검 수선은 설비의 안전 여부를 따져보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안전 점검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이 때문에 탈원전과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면 그야말로 기승전, 탈원전 같은 주장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논란은 통계 일부를 선택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넓혀서 구체적인 이유까지 따져보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의 관리 소홀 여부는 철저한 조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기의 예산 증감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시작하죠. 네, 첫 키워드는 조심해야 할 언행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언행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언행을 좀 조심하자고 했는데요. 당내 일부 인사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적 재난임을 감안해서 모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황 대표는 오늘 발언 중에 마지막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라면서 저 말을 했는데요. 예.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말이 지난 주말 강원 산불 이후에 도마 위에 좀 올랐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인가요? 예, 일단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불이 난 뒤에 본인이 쓴 글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한 건데요. 예. 대통령이 북한 관련돼서 한 발언을 가지고 빨갱이가 맞다, 주어는 있다라고 했다가 재난 대응을 정치적 논란으로 삼느냐라는 비판을 일자 바로 삭제했습니다. 예. 김문수 전 지사도 주말에 촛불 정부라 산불이 많다, 산불 정부네요 라고 불 가지고 가구는 맞췄지만 역시 재난을 가지고 저렇게 말하냐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예. 황사모,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칭 대표인 김영남 당원은 황 대표가 산불 난 뒤에 아침 일찍 먼저 현장에 달려가셔서 현장 점검도 하고 이재민도 위로한 덕분에 산불이 일찍 진화됐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어떻게 덕분이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산불은 소방관들과 주민 그리고 군이 껐습니다. 그러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사라진 최고로 했습니다. 예. 최고가 뭐가 사라졌다는 건가요? 예, 흔히 정당에서는 당내 최고위원을 뭐 무슨 최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오늘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아침 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의사봉을 두드리곤 하지만 빈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은편 아무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만 가득 찼고 빈자리가 많은데 현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모두 7명인데 예. 2명만 왔고 5명이 불참했습니다. 기자들이 나중에 손 대표에게 5명이 불참한 것이 지도부 물러나가라는 일종의 보이콧 아니냐라고 묻자 손 대표가 일부는 일정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불참한 사람들이 최고위원들이 이유를 좀 밝혔는데요. 하태경 최고위원의 경우 페이스북에 손 대표가 버티면 길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바른미래당이 망하는 길이다.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썼고요. 예. 이준석 최고위원의 경우 손 대표는 지방의 상갓집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직접 상갓집엔 이미 갔다 왔다, 집에 있다, 항의성으로 안 간 것이다라고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폭로했습니다. 예. 그 7명 중에 5명이나 안 왔으니까 뭐 정말 당이 쪼개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도 하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분위기는 일단 두 계파가 서로 네가 먼저 나가라라는 분위기입니다. 예. 일단 바른정당계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손 대표 체제에 대한 흔들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상당수가 한국당과의 통합을 원하지만 개별적으로 나가서 입당을 하느니 당과 1대1 합당을 하는 것이 여러 지분 문제 등 유리하기 때문에 예. 일단 당권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계도 민주당이나 민평당 쪽으로 통합 또는 흡수되기를 원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손학규 대표의 오늘 가벼운 말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당 대표 그만둔다? 누가 할 거예요? 내가 더불어민주당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 그렇습니다. 예. 손 대표는 과거에 민주당 대표를 2번이나 했지만 지금은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예. 말실수지만 나중에 이제 누가 귀띔을 해줘서 말실수였다라고 했지만 본심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확대 해석도 좀 나왔습니다. 예. 지금 당내 두 계파의 갈등이 심한데 일단 먼저 나가는 쪽은 당을 가지고 합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서로 끝까지 버틸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들려줘. 마지막 키워드는 대피소 역전승으로 잡았습니다. 예. 대피소 이번에 화재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일보에 난 보도를 하나 보면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의 재난 대피소가 상당히 낫다, 우리 것보다 낫다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일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원래 원글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기사에 난 지금 고성에 있는 대피소인데요. 예. 사진을 올리고 일본보다 재해가 비교적 적은 한국이 대피소는 훨씬 낫다는 취지로 올렸고요. 여기에 누군가 답글을 또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사진은 일본의 지난해 재난이 났을 때 대피소 모습입니다. 예. 한국은 나아지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일본이 뭐 재난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 이것만 보면 우리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건 틀림없고. 예. 물론 뭐 대피소가 좋다고 해서 거기를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없는 게 더 난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실종자 가족 거처가 매트리스만 깔려 있어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당시에는 일본을 좀 보고 배우라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이제 고성 대피소에 좀 나은 텐트 모습을 봤는데요. 예. 정부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 희망브릿지라는 구호단체에서 지원한 겁니다. 예. 이 단체에서는 세월호 당시에 가족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을 보고 텐트를 많이 연구해서 가장 개선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텐트에서는 사실 2, 3일 정도밖에 있지 못할 그런 시설인데요. 속초 같은 경우는 인근에 연수원이 많아서 이재민들을 많이 옮겼지만 이재민이 약 700명 정도 있는 고성은 오늘 밤부터 연수원 등으로 옮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거리도 좀 있고 이재민은 많고 연수원은 적어서 시설은 좀 부족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전남과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밤이 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꼭 필요한 강원 산지에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내고 소셜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민간인 도청 문제, 도감청 문제, 이 문제를 취재한 두 기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can feel the warning signs running around my mind. And when I leave this island, I book myself into a soul asylum. 'Cause I can feel the warning signs running around.